주말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됐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시장의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우는 16포인트 올라 1450에 마쳤습니다. 채무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진정되면서 유럽 증시는 8일째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 영국과 독일만 소폭 내렸습니다. 전날 4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던 유가는 재차 상승해 77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7월 인더분 WTI는 배럴당 0.5% 올랐습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그동안 환율 절상 압력을 받아왔던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신용등급을 3단계 강등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피치가 이미 6단계나 강등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한편 금값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중 배럴당 126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8월 만기 금 선물은 온스당 0.8% 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주말 뉴욕 증시가 아주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다 2주 연속 상승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드디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이 슬로베니아와의 월드컵 C조 2차전 경기가 있어서인지 거래량도 평소에 30-40%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조용하지만 강보합으로 마감된 뉴욕 증시, 그리고 또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유럽 증시 마감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엠고 매니지먼트에서 강현석 과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축구 때문인지 좀 쿼드러플 만기였는데도 조용하게 지나갔나 봐요. 네, 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드컵도 있었을 테고, 네. 또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요.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변동성이 감소한 속에서도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전일 EU 정상회의에서 유럽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7월 하순에 공개키로 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JP모건이나 HSBC,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저금리로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래서 이 성공했기 때문에 전일 스페인 국채 발행한 거에 이어서 투자 심리 안정에 일조했고요. 따라서 이제 금융업종이 0.5%대의 상승을 기록했고, 또 에너지 업종 역시 이제 유가 상승을 업고 0.6%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헬스케어 반도체 지수는 내렸는데 종목별로 보시면은 이제 애플이 이제 신제품의 인기를 등에 업고서 또 다시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네. 캐터필라가 아시아 판매가 급증했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1.39% 올라서 오늘의 주요 종목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가 아시아 판매 그리고 북미 판매가 좋았다라는 소식 호재여서 특징주로 꼽혀졌던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애플은 아이폰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시총 2위로 이미 등극한 지 오랜데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자,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괜찮은 상승폭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2,309포인트에 마감이 됐는데 은행 업종이 괜찮고 주요 은행, 대형 은행들이 저금리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서서 이미 스페인에서도 국채 입찰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잖아요. 이래저래 은행주가 올랐나 봐요. 네,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봄볕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프랑스가 80억 유로 발행을 했었고 스페인이 이제 35억 유로의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었는데 전날에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0억 달러, JP모건이 12억 5천만 달러, HSBC가 34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들이 낮기 때문에 별로 이제 시장금리, 가상금리가 많이 붙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공포를 이겨내고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이 증명되는데요. 작년에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JP모건 같은 미국 금융회사들이 2012년이나 이제 이때쯤 되면은 네. 만기 도래가 다시 피크를 이루어가지고 이때 다시 제2의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고. 또 스페인 역시 이제 남유럽이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채권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네.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는데 네. JP모건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다 같이 이런 채권 만기 도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사라져서 네. 채권 시장에서는 일단 투자 심리가 많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가장 큰 국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위안화 환율 유연성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G20 이번 주말에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에 앞서서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중국이 참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 맞춘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위안화 절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달러 페그제를 폐기하고 네. 어떤 통화 바스켓 제도로 이제 가서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유로가 이제 달러 대비 한 16% 정도 이제 절하가 됐기 때문에 네. 위엔화는 이제 유로에 대비해서는 한 16% 정도 절상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위엔화가 이제 이미 절상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달러와 같이 하고 싶지는 않다. 어떤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유로에 대한 수출이 20%가 넘고요. 네. 미국은 소폭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달러 페그제를 이제 달러 페그를 폐기하는 것이 네. 중국의 위엔화에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중국의 위엔화 절상이 중국에 가져다주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지만 네. 내수에 치중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노동자들이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노동자 임금 인상과 함께 위엔화가 오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내수 부양에 더 효과적일 것이고. 네. 소비 여력도 훨씬 더 생기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을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시아, 특히 중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입장인데 인플레이션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금리 인상을 배제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제 원자재도 싸게 수입할 수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석사조, 5조 정도의 뭐 효과를 얻는 것이다. 거기다가 또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항상 비정상적인 새 글로벌한 무역 수지를 개선하자 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도 이제 결부되는 그런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 요구도 들어주면서 자신의 이득도 여러 가지 한꺼번에 번들로 챙기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타이밍이 참 오묘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에는 이래저래 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 모양새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됐고.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중국은 중국 얘기고요. 중국의 위안화 절상,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달러 페그제를 폐기함으로 인해서 통화 바스켓 제도로 위안화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도 한 잃을 수 있다라면 또 어떤 점이 있는지 장단점을 우리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국지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이제 중국은 위엔화를 이제 통화 바스켓에 의해서 시장 논리로 결정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위엔화가 절상될지 절하될지는 뭐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네.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나라의 통화가 이제 절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가정하면은 그동안 이제 원화가 눌려 있었던 네. 그런 어떤 지금 뭐 1,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역시 뭐 위엔화가 절상이 되면 같이 절상이 될 것이고 네. 절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무역 수지 흑자국에 대한 어떤 조치가 만약에 무역 수지 흑자국의 이 통화 절상이 계속 이제 추세가 되면은 네. 위엔화가 절상되지 않더라도 원화는 절상될 수 있다. 그래서 원화는 어떻게 보면 절상 기조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이런 소식이 들려온 와중에 우리 오늘 또 외환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궁금한데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시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흘러나왔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이런 주말에 약간 조금 더 파괴력 있는 언급을 했다 하여 크게 오늘 서울 외환 시장이 요동치겠느냐 뭐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중국 위안화 절상 시사 발언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았고요. 유럽 쪽 마감도 한번 보죠. 유럽도 역시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제약주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했나 봐요. 네, 이제 유럽이 역시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3대 지수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기록하면서 또 은행주는 강세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스페인의 성공적인 국채 발행이 이어가지고 7월 중에 유럽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은행주에 대한 남유럽 부실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요. 따라서 이제 남유럽에 대한 이제 포지션이 컸던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든지 스페인의 방코 산탄데르 같은 은행들이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보합세를 나타낸 이유가 이제 제약주인데요. 네. 사노피 아벤티스의 당뇨병 치료제가 뭐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네. 우려로 인해서 제약주가 뭐 사노피 아벤티스가 3%, 로슈가 2.5% 하락하면서 뭐 제약주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해서 지수는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스페인의 국채 발행 성공 계기로 해서 또 은행주들은 이래저래 좀 안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강세로 끝이 났으니까. 하지만 금값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요. 분위기가 어째 통일성이 있는 건 같진 않습니다. 지금 장중에 1,260달러까지 온스당 넘겼다고요. 네, 지금 금 가격,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범위 내에서 반응을 하는데 네네. 금 가격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일단
화폐 가치의 하락 가능성하고 어떤 유로의 이제 불안인데요. 재정 적자가 크기 때문에 이제 계속 화폐를 찍을 것이다.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또 유로 역시 이제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네. 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또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있었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불신하고 화폐 가치 유지에 대한 불신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금 가격을 계속해서 올라가겠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현재 금 가격이 1980년 1월에 금이 온스당 850달러를 찍었을 때 지금 만약에 그걸 인플레이션으로 감안해서 보면은 네. 그 850불은 850불이 아니고 뭐 1,600불 정도 된다.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고 네. 2,000달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요. 또 이제 그래서 상승세가 금 가격이 상승세가 이제 미국이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첫 시점에서 마감될 것이다. 예.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금 투자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추세를 잘못 잡으면은 뭐 20년 이상의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네. 잘못 잡게 되면 20년 이상 고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유가도 또 반등을 했던데요.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또 많이 올라왔네요. 네, 뭐 70달러가 깨진다는 게 뭐 엊그제 같은데 네. 다시 이제 8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달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뭐 유가 등의 상품 가격이 이제 제한된 박스권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원유가 이제 시장에서는 원유 재고가 되게 많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많은 반면에 뭐 휘발유나 가솔린 같은 그런 원유를 정제하는 설비 가동률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재고는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80달러를 한 번에 돌파는 못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주도적인 의견이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달러 가격은 80달러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또 증시에는 긍정적이니까 오히려 박스권의 유가가 증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래저래 그냥 쑥 지나간 뉴욕 증시의 주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쑥 지나간 게 어떻게 보면 이슈는 좀 없어서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큰 얘기가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주말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월드컵한테 좀 이 감사의 마음을 좀 표하고 싶기도 하네요. 자, 어쨌거나 뭐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3대 지수 2주 연속 주간 단위 상승률을 보였고 드디어 연간으로도 플러스로 턴을 한 아주 의미가 있는 주였습니다. 자, 이런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또 연속이 돼서 3주 연속 상승 얘기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앞서서 많은 또 물가 지표들도 이와 연동돼서 계속해서 분석이 있었고요. 네. 일단 앞서 지난주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이들 이제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번 주에 발표될 뭐 기존 주택 판매라든지 그런 판매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네. 지금 현재 FOMC 이제 버냉키의 입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네. 뭐 FOMC도 특별히 할 얘기가 있을까? 오히려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호재로서 뭐 고용이나 주택 지표가 아직까지 느리다. 그래서 고용이나 주택 지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발언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네. 컨센서스들은 이번 주 역시 좋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그런 심리적인 악재는 극복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FOMC 6월 정례 회의가 포함된 이번 주 전반적인 그림을 좀 보고 싶습니다. FOMC는 정확히 언제쯤 열리게 되는 건가요? 이틀 연속 열리죠? 네, 22일 날 개막을 해가지고 23일 날 이제 공식 성명서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기존 주택 판매 물론 예상치는 이전치보다 유일하게 이제 좋은 지표고요. 네, 근데 요즘에 주택 지표가 안 좋아서요. 네, 예.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고 신규 주택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상치조차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가 이제 수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되고 네. 내구 제조는 역시 이제 지난 2.8% 상승했던 지난달에 비해서 5월 달 지표는 이제 마이너스 1%를 예상하고 있고 네. 역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 뭐 저번이랑 같다. 3%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은 예상하고 있고 오히려 이게 늘어난다면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최근에 이제 다음 주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네. 경제 지표가 이제 컨센을 하회하는 기조 속에서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네.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G20 회담이나 주중에 열리는 FOMC나 또 오늘 있던 이제 위안화 결산 같은 발표에 네. 조금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조금 더 영향받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좀, 이제 슬슬 다시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화면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주말에는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그 한 주 한 중앙쯤에 성명서를 내놓는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말 글로벌 증시 정리를 해봤네요. 에임고 매니지먼트 강효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신 대로 이렇게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요. 뉴욕 증시 아주 소폭이나 오르면서 주말을 그냥 무난하게 보냈습니다. 쿼드러플 위칭 기대했던 큰 변동성은 있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충격 없는 글로벌 증시 마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712포인트 거의라 끄고 할 수 있는 지난 금요일 마감 지수였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전고점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될지 궁금합니다. 모멘텀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돌파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지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1710선 외국인들도 엿새째 사자 뭔가 좀 외국인들도 컴백하는 분위기 속에 글로벌도 좀 스물스물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1750선 돌파 이번 주 혹은 이번 주 초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지난주까지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네. 1700 지난번 57포인트였는데 지금 1711포인트니까 예. 이번 주에 청구점 돌파는 조금 빠를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좀 상승 추세는 좀 유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배경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요. 국내 증시 체력적인 상대적 우위도 한 몫을 했고요. 또한 해외 변수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해외 변수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더블 딥은 안 갈 거다. 그런 이제 긍정적 변수가 있었고요. 또한 지난주에 보면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었는데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스페인이 한 35억 유로의 그 국채 발행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또한 유럽은행들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그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한 7월 하순경에 발표를 하겠다. 이래서 은행 산업의 건전성에 대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으로 변수로 작용을 했고요. 네. 또한 유럽 각국의 이러한 각국 정부의 재정위기 타파 노력이 증시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작용하면서 유로화가 반등을 했고 유럽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데 이래저래 공감대도 형성이 된 것 같고 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잦아든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일단 외국인들이 엿새 연속 사실 지난주 5거래일이 진행이 됐으니까요. 엿새째 6거래일 연속 사줬다라는 것은 그 전에 금요일부터 해서 쭉 계속 한 번도 팔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 이번 주 전고점 돌파도 이슈지만 함께 좀 살펴볼 부분은 역시 외국인들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사줄까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외국인들이 지금 오래간만에 예.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1조 한 4,600억 정도 순매수를 가져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게 된 거에는
유럽의 그 재정 위기 때문에 급하게 팔았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고요. 네. 또한 외국인들이 그 매수세를 하는 데에는 그 환율과 관련돼서 환차익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경에 뭐 위안화 절상에 관련된 중국의 그 환율 유연성 확대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이러한 확대 발표는 그 아시아 통화의 강세로도 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안화와 더불어서.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대에서 1,200원 중반까지도 갔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다시 1,100원 중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매수세가 역시 좀 지속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세는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이 되리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달러화를 환산해 봤을 때 우리 지수가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도 분명 있어 보일 텐데 여기에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라면 외국인들이 지금보다 어쨌든 더 사주거나 순매수 기조는 이번 주에도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전고점인 1750선대 돌파. 이번 주에는 조금 이른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개인이라든가 특히 기관의 어떤 펀드 환매 압력을 예, 좀 의식한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지금 그 2006년 이후로 1,700선부터 그 2,000포인트에서 가입한 펀드 뭐 규모 자금이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지금 한 21조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1,700에서 1,800 정도에서 유입된 자금이 한 2조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0선이 고점이 지금 뭐 벌써 8개월째, 9개월째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네. 있고요. 이미 3번이나. 그렇죠. 예. 그래서 1,700선 이상에서 환매를 했던 투자자가 지금까지는 항상 이렇게 승리한 투자자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역시 1,700의 중반에서는 환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도 보면 1,700이 넘어가니까 네. 하루 평균 뭐 1,000억대의 그런 유출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펀드 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1,750선을 돌파를 하고서 상승하기에는 조금 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가 하락한다는 건 아니고 네. 지수는 여전히 상승을 하지만 네. 상승 속도는 조금 완만하리라 이렇게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디게 전고점 돌파를 이번 주 내에 이렇게 쑥 간다기보다 뭔가 이 1700에 대한 안착 과정 차근차근 밟아나간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수 측면에서. 그러면은 1700 사실 전고점 돌파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돌파한다 내지는 우리 조재석 부장님처럼 조금 약간은 더 시간이 걸리겠다. 내지는 그 시점은 한 2분기 실적 시즌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맞습니다. 지금 2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지금 7월 만기에 좀 많다고 이렇게 예상이 네.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전고점 돌파는 실적 발표가 되는 한 7월 중반경 정도가 뭐 이렇게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잠깐 제가 차트 우리 국내 증시 차트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국내 증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보통 국내 증시가 그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상승세로 반전을 하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 이제 7월 달에는 상승 반전을 하면서 한 두 달 반 정도 상승 추세를 지속을 했고요. 네. 그 2009년 말에서 2010년 정도에는 한 달 반 정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3월에서 4월 달도 이렇게 상승 반전하고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6월 들어서 이제 20일 이평이 싹 턴을 하려고 예, 하네요. 턴을 하고서 뭐 지금 한 2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기 네. 때문에 아직 조금 더 빠른 것 같고요. 상승 지속 기간은 뭐 아직 좀 한 달 정도는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약간 또 그런 조정을 좀 받는다면은 얕은 조정이라 할지라도 이제 박스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위쪽으로 박스권이 업그레이드가 진행됐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박스권의 지지선 그러니까 하단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박스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지난번에 1,550 뭐 이랬지만 이번에는 이제 커다란 뭐 그 유럽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수에 지지되는 그 한 60일 이평선이 기다리고 있는 한 1,600, 90포인트 정도가 예. 앞으로 7월 그 실적 네. 발표 시즌까지는
그 지지선 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지수가 좀 더 상승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그 지지선은 조금 위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이제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데 네. 이제 2분기에 그 주요 상장사들의 주요 실적을 보면은 한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한 25조 한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에는 27조 원 정도로 여전히 증가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실적 시즌의 주인공들인 그 자동차,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낙폭과대 종목을 선호하지만은 네. 외국인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고 네. 과거에도 그랬고 네. 향후에도 이런 IT, 자동차, 화학 업종들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뭐 지속적으로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IT 자동차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 얘기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종목을 언급하실 수 있다면 좀 여쭤보고 싶고, 지금 화학 같은 섹터도 IT 자동차 못지않다. 오히려 6월에는 화학이 6월 달만 보면은 더 주도주로 부상할 제치고 그런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 사실 시장의 화두는 이런 화학 업종이었습니다. 네, 계속 뭐 사상 그렇죠. 최고가 경신. 과거에는 IT와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는 이런 LG화학이나 제일모직의 주가만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네. 사실 호남석유화학이나 뭐 한화케미칼처럼 네. 실적이 상당히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그 향후에 그 경기 둔화 우려감과 그다음에 중동에서 설비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런 공급 과잉 우려감 때문에 항시 뭐 호남석유화학은 저평가, 네, 그런 언제나 좀 못 가는. 만년 저평가 예. 종목이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그런 걸 비웃다 하듯이 예. 그 호남석유화학 같은 게 시장에 거의 뭐 주도주로서 이렇게 보였는데 네. 최근에 보면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업황에 대한 그 제품과 원료 가격의 스프레드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료 네. 가격은 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호남석유화학의 그 이익 추세는 여전 한 2013년까지도 이렇게 지속된다는 그 보고서도 네. 좀 나오고 있다시피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에서도 어느 한 켠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실적 호전 종목들과 지금까지 아까 기관은 또 낙폭과대주를 좋아한다라고 하셨는데 지수는 박스권이 좀 위로 쑥 올라간 그러나 약간은 뭐 일시적으로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좀 어쨌거나 갇히면서 박스권이 진행이 될 텐데 말이죠. 낙폭과대주하고 이 실적 호전주와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살짝 좀 언급을 해 주시면 예. 좋겠네요. 지금 이제 종목을 좀 매수하면서 이게 어떤 날은 낙폭과대가 많이 오르고 어떤 날은 뭐 기존 주도했던 IT 자동차, 화학 뭐 이런 쪽이 오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사실 혼선을 좀 가져올 수가 있는데 네. 이 기존의 그 IT 자동차주들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 그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도 실적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였던 뭐 삼성전기, SDI, 삼성테크인,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네. 그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순환매를 조정 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도 보면은 어떤 날은 기아 자동차가 이렇게 주도주고 또 네. 며칠 있다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또 주도주고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건설주가 이제 이번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네.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박스권 매매는 좀 유효한 것 같고요. 또한 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 같은 1등 주식도 여전히 박스권 매매는 유효하고 지금 6월 달에 보면 수주들도 좀 제법 따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도. 근데 이제 그래도 2007년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2007년처럼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에 실적이 이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한진해운 같은 그런 운수 업종들은 자동차나 IT가 실적이 거의 깜짝 실적을 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좋아진다.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박스권을 상향
이렇게 놓으셨고 매매를 하셔도 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낙폭과대 섹터로 많이 알고 있는 건설 조선의 경우는 업종 대표주의 경우에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해운이라든가 다른 어떤 항공, 운수 장비, 운송 관련해서는 IT 자동차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박스권 플레이보다는 약간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지 궁금한데 굉장히 방대한 이쪽 저쪽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신 부분도 많아서 오늘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뭐 이제 그래서 그 약간 중가주 중에서 네. 옐로우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동차 부품업체 성화이텍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성화- 2분기 실적이 괜찮나 봐요. 예, 성화이텍 뭐 다들 많이 아실 건데 네. 일단 현대 기아차 그룹하고 해외 생산 기지에 같이 진출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하고 뭐 인도, 체코, 중국, 슬로바키아 공장에 같이 진출을 해 있는 업체인데요. 그 차체 부품을 생산을 해서 현대차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1차 협력 업체고요. 그 올해 중국과 유럽 공장에서 그 실적이 한 30% 정도씩 이렇게 증가가 예정돼 있고요. 네. 또한 뭐 한국과 유럽 FTA가 많이 발효가 되면은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관세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뭐 실적도 여전히 좀 더 증가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그 일시적으로 그 중국에서 그 파업이 일어나면서 네. 주가가 좀 조정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다시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보이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상승을 좀 하려나 보여주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화이텍이 지난번에 2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16,000원 초반까지 좀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예. 기관들이 파업 영향으로 많이 팔았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한 달째 지속 매수를 해서 80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18,000원으로 끝났는데 이제 기관들 뭐 요 며칠은 사줬네요. 예, 예. 기관들도 지난주 한 3일 정도 순매수를 했고, 뭐, 기관은 외국인은 일주일 내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 뭐, 지금 한 18,000원 근처에서 뭐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네. 뭐 장중 1, 200원 빠지면 더욱 좋겠고요. 그래서 네. 현재 가격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뭐, 지난번 고점이었던 2만 원을 목표가로 두고요. 네. 뭐, 손절가는 뭐, 최근에 10일 이평선과 그 60일 이평선이 뭉쳐있는 한 17,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IT 자동차 좋아질 텐데 특별히 자동차 관련해서 함께 2분기 실적이 괜찮아질 그러면서 향후 지금 수급도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고요. 또 차트상으로도 중국발 악재에 의해서 눌렸던 부분들 많이 해소된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보자는 전략으로 성우하이텍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우리 국민들은 반도체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바이오 산업을 꼽았다고 합니다. 서울현대신문이 창간 50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대한민국 경제발전 50년과 미래 50년 그 결과를 전해드릴게요. 중국이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고 관리변동 환율제를 복귀하겠다고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위안화를 절상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각 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국내 상장사들이 올 2분기에 높은 실적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IT와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5%나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거시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시행하겠다고 예고를 한 것인데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 내용 알아보죠. 이번 주 경제 분야에선 정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에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는데요. 특히 여야는 내일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죠. 국내 주요 일정 챙겨보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현대신문 산업부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소식은요.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0주년을 앞두고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부터 한번 간추려 드리려고 합니다. 향후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으로 바이오와 원자력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뽑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뭐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지역별 안배도 많이 고려를 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이런 설문조사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와 바이오, 원자력 등이 좀 꼽혔고요. 네. 또 선진국 진입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라는 좀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도 향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뭐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 리서치 의뢰에 실시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뭐 비관보다는 좀 낙관이 좀 우세한 게 특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주요 설문 내용을 한번 좀 간추려 보겠는데요.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먹여 살릴 대표 수출 품목이 뭐냐 이런 네. 질문을 던졌는데요. 다소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1위는 반도체로 한 33.3%를 기록했고요. 2위는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가 16%, 또 3위는 자동차가 10.3%, 휴대폰 9.2%, 네. 뭐 바이오 8.3%, 뭐 조선 5.6% 등의 순이었는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는 뭐 전통적 효자 품목이 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눈길을 끄는 게 자동차보다도 에너지 순위가 앞서 있고요. 네. 또 조선보다도 바이오 순위가 앞섰다는 점이거든요.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의 어떤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앞으로 미래는 에너지 바이오 이런 신흥 산업이 조선 등 이제 전통 산업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다. 네. 또 선진국 진입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네. 42.9%가 뭐 10년 이내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 한 10명 중 4명이 뭐 10년 이내에는 뭐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16.8%는 앞으로 5년이면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대답도 내놨고요. 예. 또 이미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라는 응답도 한 8.6%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선진국인데 뭐 예. 진입이 웬 말이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선진국 진입 예상 시기 또 우리나라 대표할 만한 향후 먹거리는 어떤 분야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전해주셨는데 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금 더 풍부한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밖에 어떤 설문들이 더 있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설문이 있었고요. 또 뭐 국민을 변화시킨 사건, 네. 그다음에 또 역대 최고 대통령, 그다음에 뭐 4대강하고 세종시 현안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우선 지난 50년간 우리 사회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사건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제 1위로 1988년 올림픽을 뽑았습니다. 88 올림픽을 1위로 꼽았고요. 네. 2위는 97년 외환 위기를 꼽았고요. 3위는 이제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꼽았는데요. 이 3대 사건이 한국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런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물었는데요. 잘하고 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 5월 조사에서는 한 52%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한 42.5%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관심을 끈 게 이제 세종시하고 좀 4대강 사업인데요. 네. 세종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뭐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추진해야 된다는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조사에는 한 31%였는데요. 올해 네. 조사는 35%로 높아졌고요. 반대로 이제 MB 안이죠. 네. MB 안에 대해서는 지지가 좀 낮아졌던 이상한 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대로 추진한 응답이 21.4%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응답이 4대강은 축소하거나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런 응답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들 뭐 이런저런 다양한 분야들 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아주 짧게나마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말에 있었던 글로벌 소식 중에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지금까지 해왔던 달러 패그제를 포기하고 거의 한 20개월 만인 것 같은데 다시 관리변동 환율제를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위안화를 G20 회의에 앞서서 올리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지적하신 대로 중국 정부가 뭐 점진적인 위안화는 계속 절상을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첫 단초를 깼는데요. 인민은행이 19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환율 시스템을 개혁하고 환율 유연성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공식화됐고요. 동시에 달러 패그제를 포기하고 복세 통화를 묶어 기초로 하는 복수 통화 바스켓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관리 변동 환율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언을 네. 했는데요. 뭐 구체적인 절산폭은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뭐 이제 사실상 그 연내 한 3%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시각이 네. 많습니다. 예, 예. 뭐 일부에서는 뭐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그 오는 26일 캐나다에서 그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 제스처다 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하튼 뭐 중국의 한일 정책이 이제 그 점진적 위안화 절상에 그 본격적인 발을 들여놨다 이런 평가를 내릴 것 같은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그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뭐 LG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인데요. 그 위안화가 그 10% 절상 시 그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분석인데요. 네. 일단은 그 10% 절상을 전제 조건을 했을 때요. 네. 그 경제 성장률의 경우 0.18포인트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고요. 또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도 한 50억 달러 내외 정도 그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뭐 실업률도 줄고 그 취업 유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요. 하지만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중국 수입 물가 상승으로 그 이제 소비자 물가는 0.24포인트 오를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네. 하지만 사실 이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위안화 절상에 따른 환율 동향인데요. 네, 그렇죠. 예, 그 위안화 절상의 경우 사실상 그 원화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원화 절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폭과 속도인데요. 만약 그 원화 절상이 좀 우리의 생각보다도 좀 가파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네. 한국 경제의 그런 악재보다 그 득보다는요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원화가 또 좀 비싸지면 수출 쪽에 문제가 좀 있겠죠. 어쨌거나 6월 이제 뭐 거의 또 막바지가 될 것 같습니다. 2분기도 슬슬 끝나가고 이제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곧 가시화가 될 텐데 우리 2분기의 경우에는 주력 업종들의 수출 호조세 힘입어 이번에 역시나 상장사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마도 2분기에는 뭐 삼성전자의 경우 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뭐 네. 다른 하이스바톤체, 뭐 대한항공, 삼성전기, 현대자동차는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주가들이 막 반응을 하고 예, 있죠. 그렇죠. 뭐 그 증권 정보업체인 에펜가인드 조사에 의하면은 뭐 그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55%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업종별로 보면요. 그 우선 그 호조 및 상승에는 뭐 반도체, LCD, 항공, LED, 제강, 뭐 자동차 2차 전지등이 꼽히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 삼성전자는 TV 부분에서는 실적이 좀 나쁘거든요. 네. 하지만 반도체하고 LCD 호조로 인해서 2분기에도 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해운도 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밖에 뭐 LED, 2차 전지 등도 뭐 역시 좋은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네. 단 이런 가운데 그 TV, 휴대폰, 가전등의 실적은 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뭐 시장에 여러 개 반영이 됐겠지만 뭐 LG전자의 경우는 요 3대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네. 2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요, 6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에 맞춰서 주요 부처들의 국회 업무보고가 시작이 될 텐데 가장 관심을 끄는 파트는 아무래도 기획재정부 파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에는 뭐 정부가 그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요. 네. 또 여기에 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관심이고요. 또 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실릴지도 좀 관심입니다. 그리고 뭐 임시국회도 좀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그 기획재정부의 그 이제 그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네. 보고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주요 네. 내용 간추려 보면은 우선 거시에 대해서는 뭐 거시정책 기조 정상화 추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네. 그 확장적 거시정책에서 그 정상으로 표현을 바꿨는데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그 이제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 세제에서는 그 세액 기반 확대에 따른 증세에 그 초점을 맞추겠다. 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뭐 이를 위해서 뭐 재정 건전성 강화하고 또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밝혔고요. 네. 뭐 재정 파트의 경우는 뭐 그 재정 건전성을 위한 그 재정 총량을 규율하는 재정 준칙이 있거든요. 네. 그 재정 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뭐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그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그 연봉제 도입으로 그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겠다. 이런 점을 좀 명확히 밝힐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슬쩍 내비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시국회 얘기도 이번 주에 많이 들릴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또 특별히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G20 회의가 기다리고 있고 주중에 어떤 이슈들로 국내 주요 일정들이 챙겨질지 한번 스케줄을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에는 뭐 국회 업무보고가 있고요. 국회 네. 그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그 각 부처들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고요.
또 아까 지적했듯이 하반기 이제 경제 운영 방향도 발표가 되거든요. 네. 뭐 업무 보고나 그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이나 같은 연장선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세종시와 4대강이 이제 국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논의가 될지 좀 궁금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2일에는 그 22일부터는요, 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의 이제 국회 업무 보고가 시작됩니다. 국회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그 6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되는데요. 뭐 이번 국회에서는 뭐 정부가 수정 이사를 밝힌 그 세종시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그 강행 이사를 밝힌 4대강 이슈를 놓고 또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22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데요. 예. 그 여기에는 뭐 국유재산 관리기금 신설과 뭐 국유재 효율적 관리 감독 이런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21일에는 그 IMF 그 연례 협의가 그 시작될 예정이고요. 네. 또 23일에는 그 한국은행 그 김중수 총재 주재로 그 이제 전문가들을 모여서 그 경제동향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날 23일에는 그 기획재정부가 그 공공기관 운영회를 열어서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데요. 아마 그 성과연봉제와 임금 피크제가 핫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 같고요. 24일에는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그 브리핑이 실시될 네,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여기서 뭐 세부적으로 브리핑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날지 공개가 될 텐데요. 그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25일에는 뭐 금융당국 간의 합동 워크숍이 예정돼 있고요. 네. 또 주말인 26일과 27일에는 캐나다에서 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은행세 도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아직까지도 의견이 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쪽의 얘기가 주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와 독일 쪽의 의견이 더 주를 이룰 것인지, 은행세 도입 관련해서도 G20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국내 주요 일정까지 챙겨봤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뉴욕 증시가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월드컵 관련해서 별로 증시는 주목을 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지만 역시 옵션 만기라는 변동성도 크게 작용하진 못했는데요. 그럭저럭 잘 넘어간 뉴욕 증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유럽발 위기는 계속해서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글쎄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 뉴욕의 어떤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1750 얘기가 오늘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번 주 내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전망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얘기는 잠시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